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애토미데이트라고 쓰여진 약병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면 마취제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환자를 재우는 약들은 100% 아마 규제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딱 빠진 게 지금 애토미데이트예요. 애토미데이트가 뭐길래? 약사회 학술 이사로부터 일부에서 들어봅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럼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막말 논란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명됐습니다.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오늘 차명진 후보도 제명됐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향한 도 넘은 비하 발언 때문이라는데 오늘의 이슈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 배달료를 올려서 기사를 모집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기요도 그랬고요. 배달의 민족도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을 얼마 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에게 주는 수수료를 올해 들어 건당 1,000원 이상 삭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작진의 사전 취재에 따르면 문제는 삭감뿐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더 노동자 한 분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막판 판세 분석해봅니다. 4월 8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 2일 가수 휘성씨가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휘성씨가 투약한 약물 애토미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지만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학술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인석 학술이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포폴은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워낙에 많이 들었던 거라 익숙한데 애토미데이트는 굉장히 생소한 약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애토미데이트도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수면 마취 유도제로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예. 그런데 프로포폴은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방전 없이 투약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처방전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 프로포폴이라든지 애토미데이트 같은 약물들은 주사제로 쓰이기 때문에 예.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전문 약물입니다. 예. 약국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니고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의사가.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애토미데이트는 이렇게 오남용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남용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예. 오남용 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수면 마취제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 유도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직접 정맥 주사하는 약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본인 그 혈관에 정맥 주사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프로포폴보다도 훨씬 더 주사 시 자극감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 주사하기는 쉽지 않은 약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성 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했고 스스로 투약했다고 지금 나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구매 경로도 예.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제를 인터넷상에서 유통하고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좀 비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서 오남용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폴과 성분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과라든가? 아니요, 성분은 완전 다르죠. 예. 다른데 그 수면 마취에 이르게 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지만 진정 효과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잠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이 됐고 에토미데이트는 네. 마약류에서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에토미데이트는 현재까지는 마약류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프로포폴도 10년 전까지는 마약류가 아니었고요. 예.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습관성을 갖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그 프로포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열려서 예. 그때 마약류로 재지정이 되었고요. 아하. 에토미데이트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없었고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으로 그리고 뭐 중독성이라든지 환각성 이런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마약류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님이 봤을 때는 그러면 나중이라도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국민적 사용에 있어서 예. 뭐 소위 말하는 오남용의 우려가 명백하게 확인된다거나 예. 그리고 이게 빈도가 많아지면서 중독성이 확인된다거나 하면 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요. 예. 현재까지는 중독성이라든지 오남용의 차원에서는 기타 마약류들과 비교했을 때 좀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현저히 낮은 어쨌든 휴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투약하면 곧 잠이 들 걸 알면서도 공중 화장실에서 투여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식약처에서 이야기한 그 의존성이나 환각성은 없다. 이것도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의존성과 환각성은 없는 약물인데요. 예. 그 각종 이제 요즘에 그 SNS나 유튜브 상에서 그 프로포폴을 대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올라와 있어서 예. 일부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려고 그 불법적으로 그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이나 여타 마약류와 같이 그런 습관성, 의존성, 그리고 환각작용 같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없이 그냥 잠들게만 할 뿐입니다. 잠들게만 한다. 예. 네. 근데 어쨌든 프로포폴은 뭐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대장도 만들어 놓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SNS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프로포폴보다는 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확실히 맞죠.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예. 몇 배는 더. 예. 그런데 현재 마약류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의약품 주사제로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보다는 훨씬 관리가 좀 더 뭐랄까 느슨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러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죠. 네, 그건 명백한 불법이죠. 예. 이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전문의약품은 유통에 관련돼서는 엄격합니다. 마약류보다는 좀 못하지만. 예. 전문의약품은 그 하다못해서 그 주사제인데. 예. 저도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 입장에서 저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도. 예. 뭐 제약사 혹은 도매상, 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저 에토미데이트 한 바이알만 구해주세요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 경로도 예. 경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용 방지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마약류 지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님도 못 구하는 거라면 그 유통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린 사람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예. 자, 그런데 그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물을 불법 유통해도 판 사람은 약사법으로 처벌하고 투약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휘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판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휘성 씨는 별다른 일단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 유통 자체가 불법적인 거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투약한 환자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게 현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법 유통이 많이 자행되고 그걸 사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거를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처벌 관련된 조항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나 뭐 이런 약류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우울증 또 불면증 뭐 이런 걸 호소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네. 그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 의존성이나 환각성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네. 그냥 불면증 치료제로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불면증 치료제로 쓰기에는 애토미데이트는 단시간 작용하는 속효성 수면 유도제고요. 아주 유도제고 예. 수면제는 보통 일정 시간 이상의 효과를 봐야 이게 수면제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게다가 혈관에 주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예. 네.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애토미데이트 약물 관리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게 주사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약물 관리 절차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오남용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이제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이제 출범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마약류 심사 및 평가, 그다음에 오남용 관리까지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마약류로 승격하는 그 절차도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약사의 오인석 학술 이사였고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혹시 전화가 오면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듣는다고 5시부터 7시까지 답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의 박종원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부터 짚어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명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그저께는 47명, 오늘은 5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총 확진자는 1,384명이고요. 정부는 이런 수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사망자가 200명에 이르고 80대 치명률이 20% 넘습니다. 이런 거 지적하면서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흥업소라든가 젊은 층이 많이 가는 클럽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행정명령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정세윤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한 나라가 유럽 41개 나라, 아시아 태평양 36개 나라, 모두 148개 나라입니다. 예. 이 중에 120개 나라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하면서 이들 국가 중에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 나라와 태국, 러시아, 프랑스, 그러니까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54개 나라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이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지금 전 예.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는 그 전에 우리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런 조치를 취했고 상황이 바뀌었죠. 예. 그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풀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강한 조치를 못 들어갈 텐데 그냥 다른 나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로 가보죠. 미래통합당은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최고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예.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예. 김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 제명 결정 이후에 통합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다.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어제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인가.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서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제명이 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네.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통합당 같은 경우에 아마 그 2004년에 열린 우리 당의 정동영 의원이 또 세대 비하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열린 우리 당이 180석 이상 한다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번지면서 150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당규상에는 통합당 당규상에는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후에 4월 18일 이전에 재심 청구하면 그 전까지는 이게 내가 4월 15일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악재가 또 겹쳤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도 막말 논란으로 제명이 됐는데 어떤 막말이 논란이 됐습니까? 예, 이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6일 녹화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죠. 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차 후보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차 후보가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땡땡땡 사건이라고 아세요? 땡땡땡 사건이라며 방송용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도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작년에 자신의 그 막말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얘기한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쳐먹는다. 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당원과 정치처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판이 나오자 예전부터 원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5시 반부터 이게 녹화된 게 방송이 되거든요. 예. 부천시에서. 이제 곧 이제 방송이 시작됐겠네요. 예. 근데 방송이 되기도 전에 통합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먼저 나갔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선거 방송은 편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녹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은 후폭풍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네. 제명을 해버렸네. 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아산 지원 유세 도중에 이런 발언을 보고받고 즉시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최소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 정도면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빨리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연이은 이 설화가 이 두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까지 미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또 그렇습니다. 고민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30, 40대의 뭐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어르신들 비하 발언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다시 또 이런 비하 발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이른바 뭐 돈키호테 발언 때문인데요. 이 통합당이 문제 삼은 건 윤호중 사무총장의 어제 회의 발언입니다. 윤 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면서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든 모습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통합당이 반발을 하고 뭐 야당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어제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윤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과 해악 풍자 같은 문학적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냐, 많이 아팠던 모양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윤 사무총장은 고소자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이 고소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굳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상대당의 대표하고 선대위원장을 싸잡아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계속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야당에서 이런 발언했는데 여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같이 씁니다. 예. 여야 막말 논란 이렇게 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는 이 말의 성찬인 것인데 각 정당이 말의 품격이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 선거 유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광주시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려면 사전투표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본투표는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하며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 이낙연 위원장이 부산 중구 영도, 김비호 후보 지역 출마한 곳이죠. 부산 진구갑 김영춘 후보가 출마한 곳, 또 류영진 후보 진구을, 또 배재정 후보가 있는 사상, 이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 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충남 지역 이곳들의 후보들을 지원을 했고요. 황교안 총괄선대 대책위원장이 출마한 서울 종로에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힘을 보탰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은 경기 화성갑 최영근 후보, 서울 동대문을의 이혜훈 후보, 경기 광명을의 김용태 후보, 서울 영등포갑의 문병호 후보를 차례로 지원했고요.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경기 고양과 서울 은평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생당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지원에 나서서요, 한 표를 호소했고,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 견제 세력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부산, 경남 PK 격전지를 차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경남 창원 성산을 찾아서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영업자 폐업 위기를 막고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울 정당은 정의당뿐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오늘도 달렸는데요. 충남 금산군에서 출발해서 대전 동구 남대전 IC까지 31km가량을 달렸습니다. 또 열린민주당은 대전을 찾아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네. 100% 다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위 70%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견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속성과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국민 100%에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들이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수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열권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리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기자 3인 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벌이 부부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박정희 기자는 하위 70%로 하면 못 받는 층에 속하는데 예, 맞벌이기 때문에 쉽지는 예. 않습니다. 100%만을 이렇게 지급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 네. 일단 쓰고 그러면 흔쾌히 응합니까? 예, 응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환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못 받는다는 그런 슬픔 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다 같이 받고 또 다 같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신속성,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또 이게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몇만 원짜리를 못 받고 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아 입수한 기무사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문건 42건의 목록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기무사가 19대 대선을 한두 달가량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보관,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뭐 이런 야권 대선 주자 캠프 내부 상황을 사찰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인권센터가 폭로를 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비슷한 시기에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이런 문건을 보고하는 등 언론사 동향도 염탐을 했고요. 아울러 야권 의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관련 정보도 수집을 했습니다. 기무사가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기무사가 사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곳인데 예. 정치 개입을 하고 언론사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청취자인 체리볼리님께서 청취율 조사 응원하는 겸해서 육행시를 보내줬네요. 뉴스 정면 승부로 육행시 문 네. 띄워주세요. 뉴스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스마트한 이동영 작가가 진행하는 정치, 시사, 문화, 사회, 경제 면밀하게 모든 분야 신경 써서 만드는 방송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야. 전화 오면 어제 들은 라디오가 뭐냐고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받으셔서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5시부터 7시까지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금제 변경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배달의 민족이 또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사 라이더에 주는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지적인데요. 배달의 민족 측은 한시적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결과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봅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 노동자인 서상도 씨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라이더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이더로 일한 지는 지금 배달의 민족만 7개월 정도 됐어요. 배달의 민족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소속돼서? 네, 지금은 배달의 민족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7개월 했으면은 네. 수수료가 삭감 전에부터 일을 했을 텐데 언제부터 수수료가 삭감됐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게 7개월 전인데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작년 9월. 예. 네, 그때는 1.5kg 기준으로 배달료 7,000원 정도 받았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 후에 갑자기 20%를 삭감했어요. 20%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한 건데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7,000원 받았던 게 한 5,000원 정도로 삭감됐어요. 예. 네, 5,500원이나 5,000원 정도로 삭감됐다가 그다음에 그로부터 또 2달 뒤에 또 20% 더 삭감돼서 지금은 그렇게 4,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지난 9월 때는 1.5kg 기준으로 7,000원을 받았는데 네. 11월 정도부터는 1.5kg 기준에 4,000원만 받는다. 그때 10월 기준으로 5,000원 정도 받다가 예. 그다음에 올해 설날 정도 기준으로
또 20% 삭감돼서 두 달마다 거의 20%씩 삭감됐어요. 그래 지금 최종적으로는 4,000원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던 건데 네.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얘기를 들으셨어요 혹시? 딱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라이더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겠네요. 네, 엄청 불만이 많죠. 갑자기 이게 요금이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200만 원 월급 받은 거를 이번 달에는 150만 원 받고 그 다음 달에는 갑자기 100만 원으로 주니까 생활 안정성이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요금제가 계속 변경되면서 우리는 뭔가 실험용 쥐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해주지도 않았고요, 회사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 배달의 민족과 일을 하기로 했을 때 네.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셨습니까? 네,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하면 예. 요금제 변경 전에 라이더에게 한 달 전에 명시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이번에 올해 설 때 갑자기 또 그 배달료가 20%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설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통보식으로 해놓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요금제를 변경했어요. 그 집단으로 혹시 항의를 해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네, 지금 라이더 유니온에서 예. 이제 단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이 지금 들어갔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돈을 그 라이더 전체로 보면 되게 많은 돈인데 라이더 개인으로 보면 뭐 몇십만 원 정도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배달의 민족 측은 이 한시적 부가 혜택으로 프로모션이 사전에 고지됐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 기본 수수료 중심으로 배달료 체계가 전환이 됐고 라이더에게는 고객이 낸 배달료에 회사가 1,000원씩을 추가로 얹어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더에게 그렇게 1,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예. 이제 그러니까 뭔가 관악구라던가 그런 약간 땅값이 비싼 그런 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그 배달 노동자 인구가 되게 적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배달 노동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배달 인구가 되게 적은데 숫자가 적은데 그런 좀 약간 불모지 같은 곳에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지역에만 그런 구역에만 좀 이제 요금을 더 주고 예. 뭐 제가 일하는 데는 강서구인데 강서구나 좀 영등포구나 그런 쪽에는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추가 요금이 더 안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집값이 전세나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라이더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네. 있는 사람한테는 쭉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건당 배달 수수료가 거의 40%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네. 라이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서두르고 더 빨리 일하기 위해서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저번 달에는 200만 원 만약에 벌었으면 똑같은 금액을 벌려면 더 훨씬 많이 오래 일해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저번 달이랑 똑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저번 요금 변경 전이랑 똑같은 금액을 벌려면 더 빨리 이렇게 달려야 되고 막 신호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좀 위험하게 다녀야 되고 그렇게 되는 현실이에요. 예. 혹시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실례가 안 되면 한 달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달 수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예. 한 달에 일단 180시간 근무를 한다고 쳐요. 예. 하루에 그러면은 주말에 쉬는 날 빼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평균 9시간이죠. 9시간씩? 네.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이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저는 45시간 정도 일해요. 예, 하루에 9시간씩 한 달 근무하면 평균 얼마 정도 월급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총 제가 배달료로 받는 배달료가 딱 측정되는 게 260만 원이에요. 260만 원. 예. 근데 그게 비용을 제하기 전에 금액이에요. 예.
비용은 어떤 게 있어요? 비용은 어떤 게 있냐면 오토바이 렌트비 33만 원. 오토바이 렌트비가 뭡니까? 네. 아, 렌트비가 배달의 민족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해 주거든요. 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겁니까? 네네. 그게 일주일에 8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이면 33만 원이다, 그 돈이. 네네. 네. 이거는 그러면 계속 매달 33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배달할 때? 네네. 매달 33만 원씩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렌트비 한 달 기준으로 33만 원. 그렇게, 예. 그리고 소득세 8만 원. 예. 주민세 8천 원. 보험료, 이제 12,000원. 그리고 건당 수수료 13만 원. 식비 12만 원. 주유비 10만 원. 그 정도 해가지고 총 78만 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260만 원을 배달료로 벌었으면 78만 원이 그렇게 지출 비용으로 돼서 순소득은 182만 원 정도예요. 이 건당 수수료는 뭡니까? 건당 수수료는 한 건당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200원씩 그렇게 떼가거든요. 아, 이것도 떼가고 따로? 네. 그렇게 되면 제가 180시간 근무해가지고 다 빼고 182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유비도 이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는 거고요? 네,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뭐 배달의 민족 라이더 중에 한 달에 500씩 버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네. 젊은 친구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지금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 그렇게 뭔가 신호 위반이나 뭔가 이제 그렇게 좀 더 과속이나 그렇게 엄청 자기가 엄청 위험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보통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배달 경력이 막 5년 이렇게 되면 지도 없이도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고수들이 뭐 그 배달 하나 완료하는 거의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 이제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런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달에 500만 원 그렇게 400만 원 그렇게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처럼 그렇게 좀 신호를 제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어렵군요. 일하는 보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80시간 근무하면서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손에 쥔다. 또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편적인 편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 배달료를 좀 안정화시켜달라 이게 회사 측이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정치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금토 양일간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최근 선관위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층이 4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 문제는 투표 의향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 일단 12년 총선부터 해보면은 조금씩 투표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시 코로나19가 이 투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이 투표율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2 때문에 조금 줄 가능성이 많죠. 예전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늘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당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촛불 4년 전이죠. 촛불 집회 이후에 정치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제 그전처럼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응답하고 실제 투표율을 하고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4년 전에도 보면 30대는 59.6%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투표한 비율은 50.5%밖에 되지 않고요. 40대도 꼭 투표하겠다 63.2%인데 실제 투표는 54.3%.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60대 이상은 72.8%가 나 꼭 투표하겠다 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이 71.7%.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의 어떤 희망과는 좀 달리 역시 30, 40대는 좀 투표율이 꼭 투표하겠다 보다는 실제 투표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해보면 60대 이상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투표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30대, 40대, 러프하게 좀 넓게 잡으면 50대까지를 투표장에 많이 이제 끌어들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이 30대, 40대, 50대가 전 국민의 절반쯤 차지하거든요. 2,500만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30, 50이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승패도 갈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 여건상 과연 이게 30대, 40대, 50대가 전보다 더 열심히 투표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 저는 좀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 말기 보여준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분노 투표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네. 그 사전투표가 이제 거의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많이 좀 몰리게 되면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전투표 날짜가 좀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사전투표 의향이 높은 거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 당일날은 줄을 길게 서서 해야 되고 좀 불안하죠. 그래서 좀 직장 근처에서 미리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실제 투표율은 그렇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선관위에서 조사한 거 보면 60대 이상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분들이 4년 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글쎄요. 하여튼 4년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일명 깜깜 기간인데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도와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길게 깜깜이 기간을 갖느냐. 외국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제도를? 네, 그렇죠. 저도 이거는 좀 지나치다가 봐요. 한 3, 4일 전부터는 못하게 한다는 모르겠는데 다만 좀 절반이라도 단축을 하는 게 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는 발표를 못하게 할 이유는 과연 있겠는가? 예. 저는 좀 이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 또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했을 경우에 그걸 정정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어쨌든 법을 만드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OECD 국가로서 약간 좀 창피해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유권자를 약간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깜깜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진보 보수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 아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 당일 정도는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투표 전날까지 선진국처럼 그렇게 다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가 그래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여론조사가 집권 여당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여론조사 무용론 지금까지 총선 여론조사를 해서 맞춘 적이 있느냐 결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두 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여당 지지가 높다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지난번 선거 때는 또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요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당이 늘었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초록 동색이었던 그 정당이 요번에 이제 여당 지지로 간 거니까 뭐 지금이 뭐 여당이 지난번에 비해서 뭐 대폭적으로 유리해졌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호남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요.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개표해보니까 일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어떤 정당 지지도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 깜깜이 기간에 또 어떤 표심은 움직일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여론조사보다도 양 당에서 이제 전략 참모들 또 대표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석이 묘하게 130석.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쪽 다 어떤 블러핑이 아니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뭐 일부러 뻥 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승리를 자신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좀 상당히 좀 현재는 좀 팽팽한 것 아닌가 싶고요. 130 합치면 사실 260밖에 안 되고요. 지금 지역구에서 아주 선전을 할 만한 정당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130석을 하면 승리하고 120석 하면 패배하고. 지역구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석 이내, 그것도 5석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승패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승패가 바뀔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 의석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정당 지지도가 왜 이렇게 안 맞았느냐. 투표일 불과 보름 앞두고 나왔던 국민의당 지지수가 급격하게 늘었지 않습니까요? 그게 저는 상당히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게 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했던 그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로 가는 법은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3당의 요소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냥 불과 투표일 한 2조일 앞두고서 그 변화가 생겨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이야기는 호남 변수를 제외하면은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간 게 아니죠.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얻은 게 110석인데 그 비례 절세석 얻었고 그런데 지금 호남이 28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번과 똑같이 나오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민주당이 한 140 지역구에서 140개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선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지지를 오로지 받을 것이다. 오로지 받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받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의석까지 합쳐버리면 그럼 민주당의 압승 결과가 나오는데요. 160개까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압승이라기보다 지난번 선거에 제3당의 호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지난번 선거 예외적이었고 지금 이거 좀 복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하고 나서 1992년에 총선 치를 때 민자당이 한 200석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200석. 그런데 149석 과반 미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아무리 많이 기울어도 압도적으로 이기면 152 또는 153석인 거죠.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의석에다 대입을 하면 한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럼 뭐 민주당이 한 200석하고 뭐 미래 이쪽 당이 한 100석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있었을 때도 152석 정도 152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30석 하면 승리하는 거고 한 120석 하면 지역구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어떤 어느 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해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당이 이긴다, 내가 이거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뭐 하늘의 천기를 본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130개를 목표로 잡았다가 최근에 조금 여론조사 자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140개를 약간 목표치를 올려잡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공식 부인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 대표인데 내가 그런 보고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심으로는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외신의 극찬 이런 게 쏟아지면서 또 마스크 대란도 약간 사라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좀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 보면은 처음에 코로나 사태 처음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어두웠어요. 예. 그때는 이게 뭐 유럽, 미국은 이런 게 없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싱가포르, 타이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특히 뭐 마스크 대란 그럴 때 그랬는데 그 이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거죠. 이거 대통령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보면 우리 문 대통령이 좀 운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19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뭐 종북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또 우한 폐렴 정권 심판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좀 발이 얽혀서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이거 우리 정부는 잘하네 이렇게 돼서 이제 야당이 좀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너무 과도하게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다가 좀 역풍을 맞고 비틀거리는 뭐 이런 좀 역설적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 하기는 뭐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보다 상대가 잘못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잘해서 1당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새누리당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진박 마케팅하고 뭐 옥새 들고 나르고 뭐 이런 일이 겪으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한 그런 원인이 된 것도 있죠. 이번에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여야 정당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어떤 실제로 역할을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언론 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어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균형이 좀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를 높이고 뭐 이런 이상한 좀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걸 안 게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뭐 SNS라든가 뭐 디지털 이쪽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야당하고 이른바 보수신문은 또 신뢰가 더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 반사 이익을 정부 여당이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이제 반사 이익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 샤이 보수층이 분명히 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샤이 보수층. 많게는 10%까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샤이 보수층이 그렇게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라고 말하는 걸 예를 들 수 있는 게 영남에 있는 말하자면 현 여권 지지한 유권자들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표출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대선 때는 투표를 하고 대선은 이제 전국을 다 집계하니까 또 총선 때는 어차피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패배할 것 같으면 투표장에다 나가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른바 샤이 보수보다는 오히려 영남에서 좀 민주당 현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게 오히려 영남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선거라면 사실은 TK보다가 PK겠죠. PK죠. 네. TK는 뭐 아니고 PK죠. PK에서 얼마나 여당 지지자들이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지금 그 민주당 부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주, 2주 전하고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8에서 한 10석은 가능하지도 않겠느냐까지 말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전패할 뻔했는데 잘하면 뭐 방어 정도는 할지도 모르겠다. 방어는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의석 정도는 유지한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이 한 6석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선거 대세가 기울었으면 우리가 나가 찍어봤자 안 된다 하면 이제 그게 안 되죠.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한번 투표하면 우리 표가 반영될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서 나는 그 샤이라는 사회 유권자가 가장 많은 데는 그 부산 경남 같아요. 또 숨어있는 야당표라는 말은 있어도 숨어있는 여당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숨어있다면 야당표가 숨어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부산도 초접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많죠.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딱 붙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성 기자님께서 상대당이 실수를 할 만하느냐 여기에 또 선거가 달렸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2명이나 후보가 제명이 되는. 저도 선거를 지켜보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선거 기간 중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그 19대 2012년 총선 때, 어느 지역이죠? 노원 지역에, 그냥 과거에 방송에서 했던, 방송에서 그냥 마음껏 얘기했던 거. 막말 논란이 있었죠. 막말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좀 강력하게 억제를 했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아주 신속하게 제명을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꼭 그렇게 제명까지 할 말인지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 예민한 시점에 말을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한 발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둘 다 아주 신속하게, 한 사람은 제명 했고 한 사람은 당내 논란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쯤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한 분이라 어쨌든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민주적 거리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그렇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사실은 지난번 그 말씀하신 민주당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의석이 몇 개 더 많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지금 8년 전 얘기하시는 건데요. 8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를테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직무평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요. 물론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지층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 이길 것 같은데, 나 몸도 아픈데, 내저 어쩌냐게 한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가 지는 거고,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아까 4년 전 새누리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역시 총선, 특히 수도권에 10석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판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건 그렇게 예측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4부에서 토론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햇볕은 반짝, 초록빛은 가득. 이런 날 제주의 숲길을 걸을 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제주도에만 있는 붉은 돌, 화산송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송송 뚫린 구멍으로 물속 불순물은 걸러주고 풍부한 미네랄은 채워주는 제주 화산송이.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3부에서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권역별로 분석을 해보죠.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선 특집으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먼저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입니다. 모두 121석이 걸린 수도권인데 민주당은 최대 90석, 통합당은 5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2석을 이곳에서 얻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35석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숫자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번 민주당도 굉장히 선전한 거거든요. 이렇게 82대 35 그렇죠. 스코어가 난 것은. 압승이었죠. 예. 내심 다시 한번 압승을 노릴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건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예. 이거 당국자들, 당국자가 아니죠. 당직자 얘기를 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가 좀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본인이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책임 있는 당직자 얘기입니다. 아무튼 서울 같은 경우에 접전 지역이 많다는 거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송파을 이라든가 동작을 또 고양갑, 인천 연수을 이런 데를 이제 초접전지라고 꼽았고요. 미래통합당의 당직자는 뜻밖의 종로도 한 자릿수로 다시 좀 좁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황교안. 예, 강북에도 지금 괜찮다. 강북에도 지금 야당 바람이 좀 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광진을 오세훈 고민정 여기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뜻밖의 미래통합당에서 강북에서도 지금 우리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이쪽 강남에서는 송파평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 8개가 다 우세하다. 이게 미래통합당 쪽의 어떤 자신감의 참 분석입니다. 예. 선거 때마다 좀 통합당,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이제 강북을 갖다 계속 잃어버린 게 참 아픈 거죠. 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왔고 지금도 이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대 의석에서 혹시나 지금 통합당이 한 몇 석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더라도 지금까지 큰 구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당직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그런 걸 깔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찬 대표 얘기는 초접전 지역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를 꼽았습니다. 고양갑, 심상정, 문명순, 이경환 이런 분들이 주요 후보로 나와 있죠. 또 용인정의 이탄희 판사 출신 후보가 나가 있는데 여기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남양주 병의 김용민 변호사 여기도 초접전 지역이다. 이게 이해찬 대표 말씀이고요. 미래통합당 쪽의 이제 고위당직자는 좀 다릅니다. 고양갑은 자기들이 이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남 갑을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하고는 달리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접전 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수도권에서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한 자릿수 안으로 당락이 갈릴 텐데. 물론이죠. 여기서 그러면 다른 당, 예를 들면 정의당이 선전을 한다든가 그런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 아무래도 표 잠식을 하면 민주당 쪽 표를 잠식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또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좀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비례 정당 문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표를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초접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정의당 쪽 지역구 후보가 조금만 선전을 해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당락이 바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예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경기 남부벨트, 성남, 수원, 용인이죠. 거기서 지난번 총선 때 참 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수권정당 다음에 진짜 정권을 찾아올 정당이 되려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서 진짜 선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지난번과는 달리 좀 몇 군데가 또 접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관심이고
역시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 좀 성과를 냈는데 참 오랜만에 성과를 냈는데 저는 그 종부세 이슈가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이겨내고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수성을 할지 이런 것이 좀 볼거리입니다. 묘한 게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정당까지 아마 합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아주 가까운 일종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기자들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만 130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비례정당까지 하면 150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기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해요. 선거 결과가.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엉터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선거 결과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 8년 전에 2012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서 총선 치를 때 새누리당 입장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그 당시는 너무 적게 해서 상대방이 민주당에서 너무 엄살핀다고 비판하는 성명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적게 줄 수 있는 엄살 떨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도권은 원래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DJ 서울 불패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 계열이 과거에는 인천이나 경기에서 많은 득표를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뭐 경기에서는 완패를 해버렸고 뭐 인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으니 과연 올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충청 지역 늘 캐스팅 보트를 졌습니다. 충청을 이기는 자가 선거를 이긴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번 총선에는 팽팽했습니다. 그 새누리당 계열이 11석, 민주당이 12석, 한석이 무소속이었으니까 11대 12. 거의 반반 나눠가졌는데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60에서 70%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충청은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데인데요. 그거는 당보다 일단 그 사람의 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후보자 개개인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충청의 어떤 그 전통이 뭐 이번에 크게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청 분들이 그 내심을 잘 안 들으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아무튼 좀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가 충청에서 좀 더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세종이 지역구 하나 더 늘었고요. 또 대전에서 한두 석 더 늘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충북은 거의 다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고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당직자, 고위 당직자는 대전은 인정을 해요. 대전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충북은 8개 중에 6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충북을 서로 다 자기들이 압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청주 지역구를 대부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출신이죠. 이분이 아주 잘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거명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아무튼 추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가운데로 탁 나눴던 민심이 이번엔 어떻게 충청 지역이 작용할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영남권 의석입니다. 이 영남권이 65석인데 수도권 빼고 나머지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다 합쳐야 65석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남이 65석 가장 많이 걸려 있는데 TK부터 볼까요? TK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2석 가지고 왔는데 김부겸, 홍일학. 근데 홍일학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민주당을 복당한 케이스고 이번에는 김부겸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민주당에서는 큰 사활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상은 김부겸이 뒤지고 있는데 좀 힘들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뭐 지난번 선거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무소속 유승민과 무소속 홍일학 그다음에 김부겸을 붙일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번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 강남 벨트 지역하고요. TK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 좀 이완됐었거든요. 뭐 어차피 뭐 야권은 분열돼 있고 여당이 이긴다라고 예. 하니까 또 거기다 이제 뭐 공천도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투표를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일당을 뺏겼죠. 그래서 지금 자꾸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는 올라가고 정당 지지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여당이 이긴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서울 강남 쪽하고 대구 경북 쪽은 오히려 아주 그 야당 쪽으로 좀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있다고 지지층 합니다. 들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그쪽에서는 좀 대구 경북에서는 그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그야말로 당시 새누리당이죠. 저거 너무나 저게 너무 아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뭐라 그럴까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럴까 한번 혼을 내주자 했는데 결과 보니까 혼을 너무 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이 뭐 지난번처럼 거기서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느냐. 근데 김부겸 의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밝혔고 이번에 대구에서 어쨌든 생안을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보관일 텐데 여기서 선거에서 미끄러지면 그 보관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그래서 캠페인 자체를 대구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좀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이번 선거운동의 포인트로 잡고 있죠. 그게 먹힐까요? 먹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야당 바람이 거세서 선거 전망 자체가 이렇게 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그쪽 참모들이 전해지더군요. 그래서 사실상 또 통합당 자체가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일부러 바꿔서 사실상 자객 공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과 홍준표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 한 명씩은 좀 대구에서 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TK 지역 정서가 뭐 전두환, 노태우, 또 박근혜까지 대통령을 배출했었는데. 네, 당연히 대통령은 TK에서 해야 되는 그런 또 성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한 지역이기도 하죠. 예. 이 여기 결과도 하여튼 재밌게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이 양당이 또 사활을 걸고 있는 PK 지역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산에서 아까 성 기자 이야기처럼 과연 지난번 5석 플러스 보궐까지 6석인데 내심 그걸 사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요. 그러니까 이 총선 초반에는 뭐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탔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전부 다 떨어진다.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하다 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잘하면 방어도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 얘기는 김해, 갑을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양산을에 김두관 후보가 가서 아주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산도 언론 보도에 그동안 나온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좋아졌다고 했고요. 김용춘 후보하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판 일주일 동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그 고위당직자는 또 좀 물론 또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요. 부산 진갑에 이제 서병수, 김영춘 여기는 오차범위 밖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뭐 이해찬 대표하고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산은 6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경남 지역도 판세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김해는 좀 어렵다 이런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은 다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 파동 때 등등에서는 뭐 부산은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완전히 뭐 전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의 민주당 의원들이 된 데를 보면은 되게 신개발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많이 쓴데.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는 곳이죠. 신개발지 같은 거면 또 젊은 층이 유입 많이 됐을 테니까. 그렇죠. 네, 30, 40대가 많이 사는 곳이 뭐 김해, 양산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럴게 지배한다고 그럴게 흐름이 워낙 그 친야당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표출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이게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니까 저는 친여권, 친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부산에서 상당히 선거 참여율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당이 부산 경남에서 뭐 지난번보다 더 의석을 얻기는 쉽지 않은 그게 현실입니다. 네. 워낙 나빴다가 지금 좀 좋아지니까 조금 화색이 돌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예, 공이 두 분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빴다라고 계속 해주셨는데 그 부산의 후보로 출마한 어떤 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쪽에 잘못 들어가서 한동안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기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난번보다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생각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이제 비례정당 투표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만 내는 정당들이 우죽순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일당이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 비례정당은 결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아무래도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예. 합쳐 있으니까. 예. 나머지는 조금 분산돼 있고. 그다음엔 더불어시민당, 뭐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등 이렇게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걸 통합해서 몇 석이 나오느냐 그걸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과연 잘 찍느냐 그게 문제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떠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뭐 그 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다 미래한국당 찍을 걸로들 예측을 하고요. 어쨌든 비례 뭐 계산은 복잡해도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찍는 건 그냥 한 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가장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갈 걸로 예측이 되고요. 대략 지지 득표율 2%당 1명 정도 가져가는 걸로 계산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좀 이렇게 뭐 어느 한쪽에 늘면 어느 한쪽이 줄어드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과연 몇 석을 얻느냐.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정의당이 그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비례 어디 찍을 겁니까 하면 정의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묘한 현상이에요.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나 찍을 후보가 없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 한 표 찍어주기 위해서 나 투표소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여러 명 봤어요. 어떤 원칙을 지킨 뭐 정당, 우리나라 정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런 개념에서 정의당은 좀 의석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표심이 얼마나 선거에서 실제로 표출이 될지 좀 이제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분석 끝내고요. 저희 방송 1분 남았는데 두 분한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선거니까 바뀌는 21대 국회 새롭게 들어오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번 국회 이것만은 좀 바꿔달라, 이거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21대 국회의원께서는 좀 그 당론 같은데 좀 비교적 덜 매이고 좀 소신 있는 그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이번에 막 엉망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좀 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 끝나면은 지금 이제 선거 때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저쪽을 다 없애버리면 뭐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여야가 손잡고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우리 시스템 붕괴, 이 정책 대안 마련해야 되고요. 또 선거법도 이제 당연히 손질을 해야 되고요. 국정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동반자죠. 절대로 잊지 말고 좀 다시 좀 협력,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정치 토크 총선 기획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